법이 정했을 때 해야 한다. 자, 그래서 법률행위의 종류를 세 가지 보셨어요.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알선하시면 뭘 받아요? 수수료는 이제 옛날만은 좀 더 열심히 집중해야 된다라고 물으신다면 뭐겠어요? 민법. 안녕하세요. 자, 이번 과정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화 과정인데요. 심화 과정에서는 우리가 기초 이론, 기본 이론에서 봤던 내용들 이외에 좀 심화된 부분들을 함께 보는데, 그러니까 일단 그 기초적이거나 또는 출제 비중이 낮은 부분들은 이제 뭐 과감하게 생략이 되고 좀 압축되어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법률 행위부터 내용을 좀 보실 텐데요. 법률행위의 의의를 보면, 법률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뭐를 법률행위라고 불렀냐면,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을 법률행위다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의사표시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법률 행위라는 것은 법률 요건이에요. 그럼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걸 뭐라고 했냐면 법률 사실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법률 행위란 이 의사 표시를 필수 요소로 해서 만들어지는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는 거고, 비교되는 점은 준법률 행위가 있었죠. 비교되는 건 준법률 행위. 준법률 행위도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이 준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로 효과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권리를 변동시키고 법률 효과를 만들어내는 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법률 행위로서 발생되거나 또는 법률 규정. 우리가 이제 물권법에 가면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되고,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권리를 만들어내는 건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다. 이렇게 구별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준법률 행위에는 뭐가 있었냐면 표현행위와 사실행위. 표현행위와 사실행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험상으로 좀 기억할 점은 다른 건 뭐 다 기억할 필요 없고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감정의 표시가 있었는데, 특히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각종 최고 또는 거절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와 승인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승인, 승낙. 그래서 가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다음 중 준법률행위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최고나 거절, 우리가 외울 때 의, 최고, 관, 통, 승 이렇게 배웠었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행위 같은 경우에는 법률행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되는데, 이 의사의 통지와 이 관념의 통지는 의사표시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우리 통설은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도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건 대리가 적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도달주의가 적용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론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단순히 좀 암기하실 부분이에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가 있고, 얘네들은 의사표시와 유사하게 다루기 때문에 대리로 할 수 있고 도달주의가 적용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법률행위 의의와 관련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종류가 있는데, 법률행위는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일단 법률행위는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의사표시죠. 그래서 의사표시의 방향과 수에 따라서 구별하는 게 계약이 있었고, 그리고 단독행위, 합동행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건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계약이었고요. 단독행위라는 건 당사자 일방이 원하는 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였는데, 이때의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었죠.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뭐가 있었냐면 뭐 여러 가지 있어. 취소, 철회, 동의, 추인, 해제, 해지, 뭐 채무, 면제, 상계 이런 것들이 있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좀 기억을 해두시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 유, 제, 포 세 가지가 있었죠. 유는 뭐였냐면 유언유증, 제는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었고, 포는 소유권의 포기.
그러니까 유제포 이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특성상 이 경우에는 효력 발생과 관련하여 도달주의를 적용할 수가 없죠. 상대방 없는 행위니까. 그럼 이건 어떤 게 적용된다고 했냐면 표백주의. 의사표시를 완성하면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적용되는 표백주의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를 해석하려고 한다. 법률행위 해석은 바로 뒤에 또 나오겠지만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없으니까 이때는 무슨 해석을 하냐면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점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단독행위는 계약과는 달리 상대방의 동의, 승낙, 합의 같은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니까 상대방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단독행위는 계약과는 달리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만 하냐면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만 합니다. 그래서 단독행위를 할 때는 법이 정할 때만 한다라고 해서 소위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하죠. 계약은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되니까 법이 정하는 계약만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합의만 되면 되니까. 그래서 계약은 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데 단독행위는 자유가 아니라 법이 정할 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대표적인 취소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딱 3가지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죠. 재착사,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이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종류에 따라 구별할 때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행의 문제에 따라서 구별하는 경우가 있죠. 이행의 문제. 그럼 이행의 문제가 남는 경우가 있고 남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행의 문제가 남는 것을 채권행위다. 또는 다른 말로 의무부담행위다라고 불렀죠.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다. 그리고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거 물권행위. 물권행위고 이거를 이제 처분행위라고 불렀죠. 여기서 이제 유사한 것으로 준물권행위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인데 건 무엇을 처분하는 거라고 했냐면 물건을 처분하는 게 물권행위예요. 근데 채권양도나 채무면제 같은 경우에는 처분행위지만 물건이 아니라 권리를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준물권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준물권행위도 역시 처분행위에 속하고. 근데 얘들의 이제 차이점을 생각해 보시면 무권리자가 행위를 했을 때 무권리자가 채권행위를 했다 또는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를 했을 때 이 효력이 문제인데 무권리자가 채권행위했다. 계약을 한 거예요.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타인 권리의 매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를 하면 그건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되죠. 그래서 계약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이 처분행위는 아무나 할 수 없고요. 처분권이 있는 사람만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차이점을 구별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이제 요건인데 이 요건은 성립요건이 있고요. 성립요건이 있고 두 번째로 효력요건이 있죠. 성립요건은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요건 이제 일반적인 게 있고 특별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립요건은 뭐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했냐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요 3가지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는 성립이 돼요. 그런데 특별 성립요건이라는 것은 이런 거 이외에 법률행위 중에 가끔 특이하게 무언가를 더 요구하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혼인에서 신고. 그러니까 혼인이 이루어지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외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또는 요물계약이 있어요. 요물계약에서는 물건의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요물계약하면 우리가 봤던 대표적인 거 대물변제라든지 계약금 계약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물건의 인도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이건 특별 성립 요건이고 그 다음에 나오면 이제 효력 요건인데 효력 요건도 역시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 유효 요건이 있는데 일반 효력 요건은 뭐였냐면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되고 그리고 의사의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이게 일반 유효 요건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이 정도를 갖추면 되는데, 근데 이제 특별 효력 요건은 어떤 게 있냐면 이것 이외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는데요. 대리행위를 한다. 그럼 대리행위를 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려면 대리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또는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부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특별 유효요건이죠. 그러니까 특별 유효요건들은 성립요건도 마찬가지고 이건 따로 좀 봐두시고요. 이게 이제 가끔 출제가 될 때 섞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요건인지 효력요건인지.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 다음 중 성질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어보면 예를 들어 1번은 목적이 확정될 것, 두 번째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또는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이 존재할 것,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할 것, 그리고 5번에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앞에 4개는 다 뭐에 관한 거예요? 다 효력요건이고 지금 마지막에 말한 건 성립요건이죠. 그러니까 효력요건과 성립요건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요 목적과 관련되어서 요 내용들을 보는데, 일단 능력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가볍게 좀 확인해 두시면 되는데, 여기서 능력은 3가지가 필요하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권리 능력. 일단 순서대로 하면 권리 능력이 제일 기본이겠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권리 능력이라는 건 사람이면 누구나 갖는 게 바로 권리 능력이죠. 자연인은 출생과 동시에, 법인은 설립 등기와 동시에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근데 의사 능력은 좀 없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의사 무능력자라고 불렀고, 대표적으로 뭐 술에 만취한 자 또는 어린 아이들, 유아들 또는 뭐 미친 사람, 광인, 이런 사람들은 의사 무능력자인데 이들의 법률행위의 효력은 무효다라고 했고요. 근데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 제한 능력자 하면 3부류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제한 능력자들이 법률행위라면 이건 무효가 아니라 취소가 되죠. 그리고 이런 제한 능력자나 의사 무능력자를 위해서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이때 무효 취소가 되면 이 효력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제3자는 보호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제한 능력자나 의사 무능력자가 보호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의 무효 취소가 되면 이 사람들은 전부 반환하는 게 아니라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돼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제한 능력자 취소 시에 현존 이익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얘는 상태가 더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법률의 규정은 없지만 얘랑 마찬가지로 전부 반환이 아니라 현존 이익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능력은 관련해서는 이게 전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나오는데 목적의 확정성,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확정할 수 없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고요. 다만 이건 언제까지 확정해야 되느냐, 이게 확정되는 건 계약 성립시가 아니라 계약을 이행할 때까지, 이행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점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능해야죠. 만약에 불가능을 목적으로 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물론 이때 가능이냐 불능이냐를 따질 때는 물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더라도 일반인들이 사회 통념상 그건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다면 그건 불능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가능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봤던 게 불능의 유형이었어요. 불능의 유형으로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이 있었죠. 세부적인 내용은 계약법에서 공부를 할 거고요. 여기서는 확인하실 점이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라는 건 판단 시점이 계약시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불가능했다면 원시적 불능이고, 계약이 체결할 땐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능이 되면 후발적 불능이에요. 그럼 이때 무효가 되는 건 뭐냐면 원시적 불능은 무효가 되고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되면 이때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신뢰액 배상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데 이때 왜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느냐?
만약에 채무자의 잘못이 있었다면 그때는 채무불이행으로 가는 거고, 채무자의 잘못이 없었다면 그때는 위험 부담의 문제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총칙에서는 불능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요. 이건 계약법에 되어 있는 규정이에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계약법에서 또 한번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여기서는 이런 사례 문제만 유의하시면 돼요. 갑이 을하고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성립했는데 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목적물이 멸실되었어요. 계약이 체결되고 목적물이 멸실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 자, 요거 OAX, 요거는 틀렸죠. 이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이건 왜 틀렸냐면 이게 불능이 된 게 언제 불능이냐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불능이죠. 그러면 원시적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면 이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에서 매매를 했는데 이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이런 말 나오면 제일 먼저 뭘 보셔야 되냐면 언제 멸실되느냐, 계약 체결 전이냐 후냐. 만약 계약 체결 전이라고 하면 무효가 되지만 계약 체결된 이후라고 하면 그때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다만 왜 못 넘겨줬냐, 왜 멸실되었냐면 갑의 잘못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그때는 이제 을이 해제하는 거죠. 갑의 잘못이 없으면 그때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해제란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뒤에서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적법해야 돼요. 만약에 법률의 규정이 있는데 그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서 했다라고 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적법성과 관련해서 법률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의 규정이 있는데, 강행 규정은 당연히 강제되는 규정이었고, 임의 규정은 당사자가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이 의사가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임의 규정은 의사로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죠. 그러면 이 강행 규정은 다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누는데, 효력 규정에 위반되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되겠죠. 근데 단속 규정에 위반되면 그건 무효가 아니라 유효해요. 그러니까 단속, 제재, 처벌받는 건 변론으로 계약은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봤던 거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 이것은 단속 규정이라서 개인들 간의 행위는 유효하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 좀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게 뭐가 있었냐면 중간 생략 등기죠.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위반되는 법률행위 됐다. 그러면 그 중간 생략 합의는 유효해요. 단속 규정이니까. 중간 생략 합의는 유효한데 하다 걸리면 처벌되는 거죠. 그게 바로 단속 규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판례로 좀 기억하실 점 뭐가 있냐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제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면 중개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중개 보수를 받게 돼 있는데, 이 중개 보수는 마음껏 받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하죠. 그러면 중개 보수를 받는데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받기로 약정을 했다. 자, 이 약정은 유효냐 무효냐, 그러니까 효력 규정이냐 단속 규정이냐를 묻는 거죠. 이건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무효예요. 무효. 물론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되는 부분. 만약에 이게 단속 규정이라고 하면 제재를 받는 건 변론으로 하고 초과해서 받기로 한 걸 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해 줄 수 없다. 초과하면 무효로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업을 하고 보수받기로 약정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허용해 줄 수 있느냐? 이거는 무효예요. 이거 단속 규정 아니라 효력 규정.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하면 무효인데, 그러니까 비교했던 판례는 뭐였냐면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일회적으로 아주 우연하게 한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이때는 유효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비교할 게 일회적인지 아니면 업으로 할 생각인지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할 생각이고 업으로 할 생각이면 무효인데, 우연하게 일회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건 무효로 볼 수 없다. 유효하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 자, 그래서 지금 목적이
확정돼야 되고 가능해야 되며 적법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사회적 타당성이에요. 103조를 잠깐 볼게요. 교재 조문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본 내용들이 그 29쪽에까지 본 거고 29쪽을 한번 보죠. 29쪽에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우리 첫 번째 시험 범위 조문이 바로 103조에 관한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103조 관련 내용인데 그 103조는 말 그대로 의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법률 행위를 무효로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조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라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자들이 어떤 게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반사회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어떤 게냐면 윤리질서 위반. 윤리질서 위반. 그러니까 인륜에 반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의관념 위반. 정의관념에 반하면 반사회적 무효. 또는 세 번째, 개인 자유를 극도로 제한한다. 심하게 제한하면 반사회적 무효. 그리고 생존의 기초를 처분한 행위. 이런 것들 반사회적 무효가 되고요. 그리고 사행성이 심한 행위. 이런 것들 반사회적 무효. 그리고 이제 하나 같이 보는 게 이제 동기의 불법에 대한 내용들 별도로 봅니다. 동기의 불법. 그럼 윤리질서 위반된다는 것은 뭐와 관련되는 거냐면 우리 이제 판례로 보면 첩계약이죠. 첩계약은 당연히 윤리질서에 반해서 반사회적 무효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의 동의가 있어도 무효. 처의 동의가 있든 없든 무효고 다만 첩관계를 끝내면서 첩관계를 단절하면서 생활비나 양육비를 제공 필요했다면 그때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관념에 위반하면 그때는 무효가 돼요. 정의관념에 반하는 건 대체로 범죄 관련이에요. 범죄 관련.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동산의 이중매매 문제가 나오는데 그건 중요한 거니까 별도로 뽑아서 다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한다. 그러니까 평생 시리즈들이 있죠. 평생. 나는 평생 결혼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습니다. 나는 평생 네 밑에서 일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반사회적 무효고요. 그리고 생존의 기초를 처분한다. 내가 버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약정. 이런 것들은 무효.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찰 판례 하나 좀 기억하셔야 돼요. 사찰 판례.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사찰이 자기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임야를 처분하는 행위였죠. 그러니까 이 사찰은 그 임야를 처분하면 더 이상 사찰로서 존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야를 처분했다면 이건 반사회적 무효가 된다라고 했고 사행성이 심한 행위는 도박 관련이죠. 도박과 관련되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무효다. 그리고 정의관념 관련해서는 하나 기억해 두실 게 증언 판례가 있었어요. 증언 판례. 증언을 해주고 승소시에 내가 이기면 상당 가액을 주겠다. 사회 통념을 넘는 상당한 가액을 주겠다라고 하면 이건 반사회적 무효. 그러니까 증언이라는 건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예요. 누구나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언을 해야 되는데 당연한 걸 하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받기로 약속을 하면 그 약정은 반사회적 무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기의 불법은 가끔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동기의 불법. 뭐가 있었냐면 법률 행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동기가 반사회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동기가 반사회적일 때는 원칙은 법률 행위는 유효합니다. 원칙은 유효해요. 근데 원칙은 유효한데 예외적으로 이 불법 동기가 표시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동기가 불법인 건 별 문제 없죠. 왜냐하면 동기는 의사표시의 요소가 아니니까. 그런데 동기가 불법이면 원칙은 유효인데 그게 문제가 표시가 되었다.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또는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무효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억하셔야죠. 원래는 유효인데 표시되거나 알려지면 무효다.
그러면 세 번째로 부동산의 이중 매매를 좀 구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갑이 최초 매도인.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을에게 등기를 넘기지 않고 병에게 이중으로 매매하고 등기를 넘겨주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중 매매는 자유경쟁의 원칙상 유효합니다. 따라서 먼저 계약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건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등기되는 순간. 근데 이건 갑의 잘못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채무불이행 문제로 가요. 얘 잘못이 없으면 위험부담인데 이건 자기가 판 거니까 채무불이행이죠. 그러면 을은 즉시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할 수 있어요. 해제. 근데 이건 이행지체가 아니라 이행불능이니까 최고를 요하지 않죠. 최고할 필요 없고 그리고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행의 제공을 할 필요도 없죠. 얘가 약속을 안 지키고 등기를 넘겼는데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잔대금을 제공하면서 해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즉시 불능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제할 수 있고 그리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때 이행 불능이 되면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시점은 언제가 기준이냐면 불능시가 기준이에요. 불능시의 시가로서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목적물은 이미 인도받은 상태였다면 이 을이 나는 손해배상 받을 거 있는데 손해배상 안 해주면 이 목적물은 누구에게도 못 주겠다라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 행사할 수 없냐면 유치권이 인정이 되려면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어야 돼요. 결련성. 그런데 이 목적물과 채권하고 이 손해배상 채권이잖아요. 얘하고는 결련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손해배상 채권은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갑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목적물과는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유치권 할 때 봤던 판례 중에서 뭐 말판례 이런 거 있었죠. 옆집 말이 뛰쳐나와서 내 밭을 밟아서 작물이 죽었다. 그러면 말주인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말을 잡고 유치권 할 수 있느냐? 그건 되죠. 왜냐하면 손해배상이 어디서 나온 거니까. 말, 목적물로부터 나온 거니까 그게 되는데 이건 목적물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갑의 의무 위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어떤 말이 나오면 반사회성을 띠게 된다고 했냐면 이 갑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을 했다. 적극 가담을 했다는 말이 나오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되어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적극 가담했다는 말이 나오면 이건 무효가 되니까 이 등기를 을이 말소시킬 수 있는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갑을 대위해야 되는지인데 우리 판례는 직접은 안 되고 대위해야 한다. 이의 성질은 채권이기 때문이죠. 상대방을 대위해야 되고 또 이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 이 갑과 병의 이중 매매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자,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죠. 우리 시험에서 채권자 취소권 대상 여부를 물어볼 수 있는 게 두 군데인데 이중 매매에서 한 번, 그리고 통정호의 표시에서 한 번 나와요. 근데 이중 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걸로 나오고 그리고 통정호의 표시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요건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되냐 안 되냐 결과만 좀 기억하시라고 했고 병이 정한테 팔았는데 이 정은 이게 적극 가담된 걸 모르고 샀대요. 그러면 이 자가 보호되느냐? 보호될 수 없죠. 반사회적 무효는 상대적 무효가 아니라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선의자도 보호되지 않고요. 그럼 하나만 좀 더 추가해서 보면 대리와 관련해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적극 가담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은 대리인이고요. 본인은 무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대리한 사람이 적극 가담을 했다. 그런데 이 본인은
자기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는 걸 전혀 몰랐답니다. 그럼 본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건 바로 116조예요. 그러니까 116조에서는 뭘 규정했냐면 제1항에서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는데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이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 되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냐면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본인은 몰랐어도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이건 반사회적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매매 사례는 뭐 대부분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되고 언제라도 출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 정도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충분하고 이거 꼭 정리해 두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효력인데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면 이건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라는 얘기는 제3자가 보호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원래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니까 제3자가 보호 안 되고요. 두 번째, 이게 무효가 되면 103조에 해당되어 반사회성을 띠어 무효가 되면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법 원인급여는 746조의 규정이었는데 불법 반사회적 원인으로 급여한 것은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면 그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게 원칙인데 반사회적 무효가 되면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어서 절대로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서 부동산을 을에게 하나 넘겨주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계약이 무효인 거예요. 무효. 이게 무효가 돼버리면 계약을 원인으로 넘겨준 건데 무효가 되면 원인 없이 넘어간 거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돌려줘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일반 계약이 아니라 첩계약이었어요. 그럼 첩계약이면 이건 반사회적 무효죠. 103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적용되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니까. 그러면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귀속되는 거냐면 을에게 귀속돼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소유권은 을에게 있다. 그러니까 불법 원인급여는 다른 무효일 때는 적용 안 하고요. 오로지 사회질서 위반일 때만 적용이 있다라는 점 조심하시고 그러면 이 을이 병한테 팔았는데 이 병은 이게 첩계약을 통해서 넘어왔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대요. 악의자였다. 자, 그러면 악의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왜 할 수 있냐면 병은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권리자, 소유자에게 산 거죠. 그러면 이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관련 내용들 봐두시고 그래서 반사회성을 띠었다. 돌려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채권적 청구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유권이 자기에게 이론상 있다라고 하면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를 한다. 그것도 허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채권적이든 물권적이든 반사회적이면 돌려받을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효과에 관한 문제인데 근데 746조는 단서가 있어요. 단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746조는 본문과 단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에서는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원칙. 그런데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불법 원인이요. 준 사람, 급여자한테는 반사회성이 있는데 급여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예요. 갑이랑 을이랑 있는데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에게는 없는데 수익자에게만 있다. 그러면 준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인데 이자가 예를 들어 1200%였어요. 1200%. 거의 살인적 이자죠.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채무자는 일단 2달치 이자를 지급을 해온 상태예요. 근데 을에게 너무 힘들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 판례는 요 1200% 이자는 일반인들의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다라고 판시해요. 103조. 그러면 이건 이제 무효니까 앞으로는 이런 터무니없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미 지급한 2달치 이자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되는지가 문제인데 이게 지금 된다는 걸까요? 안 된다는 걸까요? 이건 된다. 왜 되는 거냐면 을이 갑에게 이자를 지급했어요. 그러면 불법의 원인이 을에게 있어요? 갑에게 있어요? 당연히 갑이잖아요. 얘는 불법의 원인이 없거나 아주 미약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피해자니까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본문은 불법 원인이 있는 사람 돌려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정한 거고요. 단서에서는 불법 원인이 없는 피해자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또는 미약하다면 그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103조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신 거고요.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32조 3조까지 쭉 나오고 그 문제를 한번 보죠. 문제 34쪽에 확인 문제가 있는데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해 주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그러니까 이중매매 사례죠. 그리고 지금 주어진 문제에는 적극 가담했다는 말이 없어요.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X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최고 없이도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행 불능이니까. 3번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직접은 안 된다고 했어요. 대위해야 돼. 대위. 4번 갑과 병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병으로부터 X 토지를 전득한 정은 선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렇죠? 절대적 무효고. 5번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X 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5번은 틀렸죠. 적극 가담은 대리인이 하면 족한 거예요.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따라서 본인은 몰랐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03조고 104조 불공정 행위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